안녕하세요. 이정혜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가끔씩 준비를 해서 가지고 오는데요. 저는 베를린뿐만 아니라 에시본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를 한 것은 독일 노동법하고 그리고 취업을 하실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가, 아마 그 부분에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상으로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조금 한국 그 직원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었던 부분, 그런 부분만 좀 간략하게 모았습니다. 일단 차례는 사실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일단 근로관계가 시작할 때는 어떤 단계를 거치고, 그리고 근로계약을 작성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이 이행 과정 중에서 서로 알아야 될 그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근로관계 종료하는 방법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단 외국인이 독일에서 일을 하실 경우에는 항상 비자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비자에도 항상 그 내용이 찍혀 나오는데 거기에 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뤄봤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2020년부터는 그 새로운 또 법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략하게 맨 끝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아마 이제 아까 그 이제 두 회사가 이제 회사 소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코트라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인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광고를 합니다. 근데 그 광고를 봤을 때 허용되는 광고와 허용되지 않는 광고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일단은 허용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성별적인 차이를 둔다든가 아니면 연령상으로서 차이를 둔 것들은 사실은 독일에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문구를 끄집어냈는데요. 젊고 기동력 있는 팀,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문구이죠. 그리고 어경 없는 독일어가 모국어,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왜 이게 허용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차별법에 의하면은 성별이나 연령 아니면은 국적에 따라서 그 차이를 두는 그런 문구는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젊다라는 것 사실은 연령상의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내용입니다. 성별 중립성이 없는 표시, 아마 한국 기업에서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W 어떤 뜻인지는 알죠? 남자와 여성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옆에 보면은 허용되는 안에 보면은 노동법원에서 판결을 냈습니다. 제3의 성을 인정한 문구를 내라. 그래서 그 옆에 D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건 divorce입니다. 그래서 제3의 성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이라도 구인 광고가 잘못됐을 때 거절된 지원자는 여기에 관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지원자가 그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입증 책임이 졌지만 이제는 조금 입증 책임에 대한 그 반전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추정이 됐을 경우에 그 사실을 주장을 하면은 고용주가 그 입증 책임이 반전이 돼서 차별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일단은 허용되지 않은, 지금 아마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했지만 과연 독일에 있는 한국계 회사에서 이 부분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이거는 열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면접을 했을 때 질문에 포함이 되지 않는 내용과 해도 되는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은 지원자의 어떤 사적인 영역을 건드리는 부분은 아무리 고용주가 면접을 한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앞으로 결혼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 계획이 있습니까? 임신 혹시 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성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노동조합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혹시 어떤 중장애 요소가 있습니까? 이러한 식의 질문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있는 것들은 6개월 이후에는 허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라도 허용되지 않는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지원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거기에 관해서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라도 거짓말을 해서 고용이 됐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거는 또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을 당했을 경우,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의해서 그 일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실 고용주한테도 행정적인 그 절차, 위반 절차도 가능하지만 이거는 독일 안에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면접을 할 때 받아서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보셨지만 보통 이제 CV를 내시죠. 그 이력서를 내셨을 때 그 해당되는 직업에 관련된 학력이나 경력과 관련된 그런 질문들 이런 거에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과가 사실은 유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유효 기간을 넘어갔을 경우에 사실 전과 사실을 공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지원자가 또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만약에라도 고용주가 허용된 질문했는데 거기에 관해서 거짓된 그 대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거짓된 대답을 통해서 만약 직장을 얻으셨을 경우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라도 경제적인 손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지원자가 고용주가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까? 일단은 공개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묻지 않았지만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앞으로 곧 형집행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 아니면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 허가가 없을 경우 이거는 묻지 않아도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라도 이런 부분을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걸로 인해서 회사에 어떤 치명적인 손해를 봤을 때는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아까 앞서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협상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 간의 그 협상에 의해서 근로계약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마 한국계 회사에 이제 지원들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법인, 단독 법인, 그 독립법인 같은 경우에 사실은 독일 노동법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허용이 되겠죠. 일반적인 그 노동법이 일단 제한은 일단 강제적인 그런 법률이나 아니면 단체 협약, 노동법상의 보호 규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임금 협상을 할 때 그 면접할 때 그 연봉을 잘 적정선에서 해야 됩니다. 너무 낮게 하지 마십시오. 근데 너무 낮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실은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업계의 그 통상적인 임금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지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는 최저임금법이 있는데 아무리 그 임금이 낮아도 1시간당 9유로, 19유로 19유로는 이상이 돼야 되고 아래로 내려가면 허용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2020년부터는 조금 더 올라가서 1시간당 9.35유로가 시간당 최저임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도 많습니다. 아까 하나 같은 게 37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은 이제 38에서 39시간을 그 계약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노동법상으로 허용이 되는 그 기간은 1시간당 8시간입니다. 8시간을 초과로 하셔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그 날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6일간이기 때문에 6 곱하기 8에서 허용되는 시간은 일주일에 48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만약이라도 초과 근무가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는 그 1시간 안에 최고 10시간까지는 초과 근무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석 달, 6달 계속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6개월 안에 평균 하루 근무 시간이 8시간이 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그 근무 시간을 기록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만약이라도 초과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라고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유럽연합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게 만약 유럽연합법에 위반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개정이 되거나 아니면은 위법으로 간주가 됩니다. 근데 최근 판결에 의하면은 그 근무 시간 기록은 초과 근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간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도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 법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서는
그 임시계약 그리고 나서 뭐 일반적인 그 정규계약, 비정규계약 이렇게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에서는 크게 나누는 방법은 기간이 있는 계약하고 기간이 없는 영구계약, 그 무기간 계약으로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기간이 있는 계약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처음에 이제 입사를 했을 경우에 1년 계약 아니면 2년 계약을 맺게 되시는데 그것이 기본 원칙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사실상은 무기한 계약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기간제 직원이든 아니면 영구직 직원이든 그 노동법상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규모가 어느 정도 큰, 근데 한국 회사에서 이런 직장 평의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라도 기간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직장 평의회가 참여를 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될 그런 권리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만약에라도 사내 안에 무기한 그 자리가 공석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알려야 될, 통보를 해야 될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시 응시를 할 수 있게끔요. 그리고 기간제 계약은 특히나 그 형식적인 면에 있어서 서면 양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고 미리 계약 관계를 시작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은 유효한 계약이 아니라 무효한 계약이고 그것은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계약 같은 경우는 항상 서면으로, 이거는 고용주 입장에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서면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게 그 시점이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져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기재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무기한 계약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서는 특히 기간이 지어져 있는 것에서는 객관적인 이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일단 객관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에 기간제 계약은 어떠한 계약들이 있냐면 예를 들자면 갑자기 임시적으로 과도기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했을 경우, 그리고 누군가 임신을 해서 육아휴직을 갔을 때 대리가 필요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기간제 계약이 허용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기간이 제한이 없이 계속해서 그 이유가 있는 동안은 2년을 넘어서도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일단 객관적인 이유가 없는 기간제, 아마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독일에서는 그 객관적인 이유가 없을 경우에 허용되는 그 기간은 최고 2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2년을 한 사람이 또 2년을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베를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냈냐면요, 같은 동일한 회사뿐만이 아니라 유사성이 있는 같은 예를 들면 콘체안이면 콘체안 그런 회사에서 일을 한 것도 이 안에 포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사 관계가 있는 그 회사 안에서 만약에 2년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또다시 2년제가 아니라 그때는 영구직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인턴십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기서 아우스 빌딩이죠. 그 견습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이 허용되는 그런 그 분류는 있습니다. 해당 안 되시겠죠. 보통 52세가 넘었을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 가능하고요. 그리고 2년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객관적인 이유가 없을 때 기간제 그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최고 2년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석 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 3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가능한 게 6달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처음 만들어진 회사이면은 최고 4년간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은 일단은 기간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 다른 계약상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연장을 하시기를 원했을 경우에. 고용주의 지시권, 한국 회사의 지시권이 상당히 높을 거라고 간주가 됩니다. 근데 과연 독일에서는 고용주의 지시권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가입니다. 일단은 고용주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수행 의무상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장소나 아니면 시간, 그리고 일반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일단은 하라고 할 권리는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은 일단 그 근로계약이 일단은 우선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내 합의나 아니면은 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법 규정에 따른 조항이 없을 경우에만 그 지시권이 허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라도 고용주가 무언가 일을 시켰을 경우에 그 일을 하시는 분에서는 과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계약서상 그것이 허용되는가 아니면은 허용되지 않는가, 이 부분을 사실은 판가름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한국 회사 같은 경우에 과연 어느 정도 이게 실무에서 허용이 되는지 그거는 열려져 있습니다. 일단 고용주의 그 지시권에 관해서 독일에서 하나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만약에라도 이거 내가 생각할 때 조금 불합리한 그런 지시인데 내가 이것을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그것이 명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라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는 2017년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죠. 일단은 부당한 지시는 따라도 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근로자가 너무 아파서 근무 불능이었는데 무슨 일을 갖다 시켰을 경우에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어떤 양심이나 아니면 헌법상에 나와 있는 기본권과 충돌이 됐을 경우에는 지시권은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사실은 독일의 노동법상의 그런 위치입니다. 근데 독일에 나와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준수가 가능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거는 사실은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휴가입니다. 휴가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서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노동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6 곱하기 4에서 최저 휴가일은 24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합의에 의해서 더 높아질 수도 있지만 그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은 6일 근무 기준이기 때문에 만약에 5일을 했을 경우에는 5 곱하기 4에서 20일 아래로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휴가가 이 정도 있었을 때 나는 그러면 언제 이것을 다 20일 아니면 24일을 쓸 수 있는가? 이것은 적어도 6개월 근무가 끝난 후에 그 총 휴가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휴가를 사용하실 사람들은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거는 총 휴가일에 나누기 12 정도를 달마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물론 한국 회사에서는 그러한 일이 별로 없겠지만 무단 휴가를 했을 경우에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쓸 경우에는 그 해고 기간을 지키지 않고 즉각 해고까지도 일단은 독일의 노동법상으로는 허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 고용주와 같이 합의를 해서 날짜를 정하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과연 휴가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은 내가 아파서 만약에라도 병가를 냈을 때 병가는 거기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는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는 그 일반적인 휴가일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 금지가 있었을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거는 특히 이제 여자 근로자들이죠. 임신 휴가를 했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아니면은 임신 중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을 경우에 일을 못 하는데 이 날은 그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휴가일에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휴가 사용은 일단 그 한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어떤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3월 31일 그 다음에 3월 31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에도 유럽 공동체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 공동체 상에서는 사실은 만약에라도 장기간 질병이 있어서 그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3월 30일 이후에도 사용이 가능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질병이 있었을 경우에 근로자의 권리는 일단은 보수를 받게 되고요. 여기서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걸 겁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만큼 길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금액은 그 정기적인 근무 시간에 따른 월급입니다. 예를 들면 추가 근무라든가 거기는 포함이 안 되고요. 다달이 정기적으로 받는 월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급 기간은 총 6주입니다. 총 6주간 동안 받으실 수가 있고 만약에라도 그 6주를 넘어서 계속 아프실 경우 그때는 의료보험에서 72주 총 72주간
100%는 아닙니다. 세금 공제 전 월급의 70%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아프셨을 때 일단은 그것을 고용주한테 통지를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즉각적인 통지라고 합니다. 아픈 것을 아는 순간. 근데 이제 아팠는데 병원에도 못 가고 전화도 못 할 정도, 그래서 뭐 2, 3일 정도 계속 아프다라고 했었을 경우는 최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고용주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근무 불능 증명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잘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스톱하시고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일단 근로관계가 수행이 되다가 이제 끝에 가면은 이제 근로관계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종료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고라는 것은 사실은 일방적인 거죠. 그리고 쌍방이 가능한 합의 계약을 통해서 그 근로관계를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해고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해고, 요번에는 제가 특별해고, 비상해고라고 그 개념을 붙였는데요. 일반 해고라는 것은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일단 항상 그 해고를 할 때는 그 고지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약 고지기간을 준수해서 할 수 있는 해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실은 특별한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특별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만 지켜서 해고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주셔야 되는데요. 해고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고보험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언제냐면은 일단은 근무 연속이 일단은 6개월 이상은 되셔야지만이 이 해고보호법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그 회사의 규모가 일단은 10명 이상인 회사에만 속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3주 안에 그 노동법원에다가 이것이 정당하지 않는 그 해고입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가름을 해서 만약이라도 옳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대로 복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생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부분이 알고 싶을 겁니다. 그 해약 고지기간이라는 게 뭔지. 독일에서는 보통 그러잖아요. 물론 근로계약서상에는 그 기간을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그 기간을 집어넣지가 않고, 경영진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그 기간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져 있지만, 일반적인 그 근로자일 경우에는 독일의 노동법상의 노동법을 준수한 기간, 이러한 식의 그 조항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4주입니다. 보통은 4주이고요. 그리고 나서 그 4주를 그 끝나는 시점을 중순 아니면 말을 통해서 4주를 지켜서 해고를 고용주는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근무 연속이 점점 늘어났을 경우에 2년이었을 경우에는 한 달을 지킨 마지막 일, 아니면 5년이었을 경우는 2달을 지킨 마지막 일, 이러한 해약 고지 기간이 준수돼서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가능한 거는 변경 해고라는 겁니다. 변경 해고라는 것은 뭐냐면은 쌍방 간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서로 잘 안 맞지 않고 조건이 안 되고 더 이상 서로 일 못 할 거야. 그랬을 경우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만약에 근로자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해고화로 간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비상해고, 특별해고라고 제가 붙였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만약에라도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왼쪽에 있는 그 일반 해고 같은 경우에는 기간을 지켜야 되지만 이때는 즉각적인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즉각적인 해고가 가능할 그 조건은 굉장히 좁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 근데 물론 이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더 이상 이 사람과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이러한 식의 즉각 해고를 했을 경우에 노동자가 만약에 해고보호법이 적용이 됐을 경우에 보통은 소송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 만약에 아무리 중대한 사유를 알고 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게 적절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를 먼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중대한 사유를 알고 난 후 2주 안에는 그 이유를 사용을 해서 해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 있다가 만약에 2주가 넘어서 안 되겠어요. 이거 더 이상은 유지가 불가능해 라고 했을 경우에는 즉각 해고가 아니라 옆에 있는 일반 해고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종료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쌍방의 그 이해관계를 잘 고려를 해서 쌍방이 그 어느 한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종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때도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단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그 계약서를 맺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종료 계약의 맨 끝부분에는 원본 사인이 필요합니다. 원본이 아닌 그 사본 그러니까 서로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받은 사인 같은 것들은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회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서 근로 평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 참여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해고라든가 아니면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근로 평해가 참여를 하는데 종료 계약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참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료 계약에서 특히 이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은 뭐냐면은 크게 내가 받아야 될 보수가 얼마이냐, 그리고 과연 퇴직금을 준다면 얼마를 줄 것이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휴가는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해고를 했을 경우에 서로 함께 일을 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싶으면은 과연 이거를 며칠간을 근무 면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재직 증명서를 어떻게 발급을 할 것인가, 보통은 이러한 내용이 종료 계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비자입니다. 이제 비자 부분인데, 물론 독일이나 아니면 유럽 공동체 국가 소속인들이 독일에서 일을 할 때는 당연히 가지고 있지 않는 문제이지만 한국분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찾았지만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는 비자가 없었을 경우에는 일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거는 고용주도 지켜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근로자도 지켜야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둘 다 사실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인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그 개요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십니다. 근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 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근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자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냐면은, 근데 해당되는 것은 임원입니다. 임원이나 아니면은 이제 출장자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180에서 총 90일이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그 연구 부분 아니면 학술 부분은 이때는 12개월에 총 90일까지는 비자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한국 국적자로서 근로가 가능하냐면 제한 없는 영리 활동이 가능한 체류권, 대표적인 게 영주권이죠. 영주권 가진 분들은 거기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동반 비자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동반 비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만약에 학생이건 아니면 무엇을 하건 동반 비자로서는 모든 영리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전혀 문제 없이 고용 관계를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가능한 것은 만약에 고용 목적을 위한 체류권이 없었을 경우에는 그걸 새롭게 이제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노동비자가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 그리고 또 노동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그 조건을 채울 수가 없거든요. 일단은 기본적인 근로계약, 근로조건이 있어야지만이 노동청을 통해서 그 근로비자를 받으실 수가 없고, 그래서 약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은 만약이라도 비자가 없는 분은 근로계약 조건이 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일단 노동청에다가 동의를 받는 그 절차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달 정도면 그 동의가 받는데 과연 고용주가 그때까지 기다려줄지, 그거는 열려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독일에서 일을 하고 싶을 때 굳이 독일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독일하고 한국하고 무비자 협정이 있기 때문에 독일에 와서 그 다음에 일자리가 찾아지면은 그 일자리를 통해서 독일에서 직접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킹홀리데이 비자 갖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일단 워킹홀리데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한국에서 신청을 해서 그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독일에 와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관계뿐만이 아니라 사업도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은 워킹홀리데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이 테마에 맞지는 않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게 사업도 가능하시고요. 1년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어떤 구체적인 일자리가 있었을 경우에 한국에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근로 조건이 독일에 있는 일반적인 그 비교가 될 만한 근로자보다 열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의 동의를 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사전 동의라고 하거든요. 일단은 일을 아직은 독일에 안 계시기 때문에 사전 동의를 통해서 그게 긍정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대사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대사관에서 일단은 취업 비자 발급을 해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한 3개월에서 1년, 최고 1년까지 그 대사관을 통해서 비자를 받는데요. 일단은 무비자로 한국에 와서 무비자로 있을 수 있는 거는 총 90일이죠. 90일이기 때문에 90일 안에 뭔가 하나 구체적인 일자리가 있으면 독일에서 직접 그 노동청의 동의를 받고 외국인 관청에서 취업 비자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노동청에서 그 노동청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외국인 관청에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외국인 관청에 그 취업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외국인 관청에서 노동청으로 전송을 해서 노동청에서 결정을 내고 만약에 긍정적으로 되게 되면은 외국인 관청에서 취업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은 이 취업 비자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 취업 비자를 했을 경우에 기각되는 경우는 사실은 만약에 대학을 졸업을 하셨을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만 취업 비자를 갖느냐? 그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든 업종에 사실은 그 한국 사람들은 비자 신청, 취업 비자 신청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론 조건은 약간은 까다롭겠죠. 왜냐면은 퀄리피케이션을 요하지 않는 거에서는 노동청에서 그 동의 절차를 했을 경우에 그 몇 가지 특히 이제 3가지 요소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우선순위 확인을 하게 되고 근로조건을 확인을 하게 되고 과연 그 고용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는가 이 세 부분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분이 독일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서 많이 그 기각을 당하게 되냐면은 우선순위 확인입니다. 왜냐면은 노동청에서 봤을 때 이 일은 그 퀄리피케이션을 요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국가의 사람들을 고용을 해도 된다. 라고 결정을 내기 때문에 노동청의 동의를 받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을 했을 경우에 그리고 그 근로 조건이 사실은 아주 열악하지 않았을 경우에 취업 비자를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월급은 만약에 그 평균 월급을 냈는데 집값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생활 수준이 높으신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가족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세금을 제한 그 네토로 세금을 제한 월급으로 총 생활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 외국인 관청에서 기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조건으로 그것을 채우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 증명이라든가. 그리고 독일에서는 사실은 노동청의 동의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노동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그 직업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EU 블루카드라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는데 이 EU 블루카드는 사실은 그러니까 독일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독일의 대학과 유사한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그 급여가 여기서 정하는 최저 그 연봉을 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차이가 있는데 2019년에는 연봉 53,600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월급 한 4,466유로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월급을 받으셨고 대학을 졸업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블루카드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루카드를 받게 되면은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만약에라도 이게 기간제 계약이 아니고 무기한 계약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4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다음 내가 만약에 2년짜리 다른 조건 다 됐는데
있는데 그 계약이 독일에서 허용되는 최고 기간인 2년제 계약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을 때는 2년 더하기 3개월의 비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노동청의 동의가 특히 이제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경영진에 속했을 경우에는 노동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그 이외에 다른 그 밑에 있는 그 직업군들도 노동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그냥 외국인 관청에 그 본인의 그 일반적인 그 뭐 이력서라든가 근로계약서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그런 서류를 제출을 하게 되면 외국인 관청 자체 내에서 그 재량 하에서 결정을 내고 노동청의 단계를 건너뛰어서 그 외국인 관청에서 직접 그 비자를 발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이라도 그 조건이 약간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월급이 그렇게 높기는 하지만 노동청으로 문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서 아마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제일 마지막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은 만약이라도 2년 이상 여기에서 사회보험을 지급을 하는 그런 그 일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장을 하러 갔을 때 풀립니다. 노동청의 동의 필요 없이 그리고 그 일정한 고용주의 제한 없이 모든 고용 관계가 허락이 되는 그런 비자를 받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근데 외국인 관청에서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2년이 넘고 그리고 또 일자리가 계속 있었는데 계속 보통 이제 처음 취업 비자를 신청을 하게 되면 A 회사의 어떤 일 아마 그게 딱 찍혀져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풀어져야 되는데 그게 풀어지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2년이 넘어가고 연장하러 가실 때에는 그 부분이 풀려서 그 고용주에 제한되지 않고 어떤 일이든 가능한 걸로 바꿔달라는 신청을 직접 하시는 것을 일단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유리한 것은 뭐냐면은 보면 알겠지만 근로조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근데 그게 풀리면은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 모르시는 게 뭐냐면 만약에 독일에서 3년 이상을 계속해서 스톱함 없이 계속 체류를 했었을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하겠죠. 내가 동반 비자를 3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일자리 아무거나 찾게 되면은 그 노동 비자 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일단은 노동청의 그 동의 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 2020년부터 이 외국인법이 부분적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강 차장님, 코트라 강 차장님께서 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자리가 많다.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자리가 많은 부분은 한 부분은 그 전문직입니다. 한 부분은 전문직이고 또 한 부분은 어떠냐면은 하고 싶지 않은 일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일자리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고용주 입장에서는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대학은 졸업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지원을 안 할까? 사람다운 사람, 적당한 사람을 뽑기가 어렵다. 이제 이러한 식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고용주가. 저 같은 경우에도 누군가를 뽑으려고 했을 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원자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까? 이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상황인데 아까 강 차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하실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대학을 졸업을 하세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더 나아가서 독일에 오셔서 그 다음에 유학을 하셔서 또 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퀄리피케이션한 사람들이죠. 고급 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시장이 독일에서 굉장히 넓다라는 겁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유럽 공동체 전체에 사실은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1일부터 발효 예정이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독일에서 비자를 신청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또, '동반되는 가족이 있으면 또 더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필요한데 비자를 신청을 하고 결정이 되기까지 너무 어려우니까 전문 인력들이 독일을 오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하고, 그리고 또 동반 비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내 가족 데리고 오는데 거기까지 보장이 되지 않다면 못하러 독일에 오느냐. 그래서 2020년 3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이 이제 발효가 될 예정입니다. 예전에는 뭐냐면은 일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곧장 일을 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가 있고, 그리고 그 동의가 외국인 관청에 전달이 되면 그 다음에 취업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금지가 되고 더 이상 허용이 되지 않는 거다라면 검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금지를 시키는 걸로 전환이 되는, 2020년 3월 1일부터는 전환이 되는 그런 법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A라는 회사가 A GmbH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비자 신청을 해서 어렵게 비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A라는 GmbH가 그 팔려서 B라는 GmbH가 되면은 다시 신청 작업을 새롭게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2020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법에 의하면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그 회사가 변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 다니신 분들도 있고 아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이직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딱 비자를 보면은 어느 회사의 어느 지역에 어떠한 일이라는 그런 내용이 딱 찍혀서 나오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개정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 부분이 많이 그 느슨해져서 만약에 고용주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법인 형태가 바뀐다든가 근로자와는 상관없이 그랬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일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비자에 나와 있는 내용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법이 적용되는 그 적용 범위를 아셔야 되는데 일단은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전문가는 제가 봤을 때는 환영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까다롭지 않습니다. 되게 수월합니다. 왜냐면은 여기에 소속하는 것 중에서 그 EU 블루카드라는 것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빠릅니다. 그리고 조건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급여가 최저수준만 넘게 되면은 그 외국인 관청 자체 내에서 그것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노동청의 동의 과정을 넘어가서 그 재량 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3주, 2주 안에서도 그 EU 블루카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자카드를 신청을 할 때는 한 4주에서 6주가 걸리지만 일단 그 조건이 맞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종이를 받아서 즉각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 개정의 가장 커다란 의미는 뭐냐면요. 좀 빨리 하자입니다. 일단은 가속화된 겁니다. 일단은 새로운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일단은 그 각 주마다 적어도 하나의 중앙 외국인 관청을 만들어라. 그게 있고요. 그리고 전문가의 수요가 많았을 경우에는 최고 4개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속화된 절차는 누구한테 해당이 되냐면 처음 신청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한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절차가 있다라고 해서 다른 절차는 없어지나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공유가 됩니다. 일단은 이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고용주가 일단은 아까 만들어지는 중앙 외국인 관청에 그 절차를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동의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그 제외 공간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3주 안에 비자를 발급을 받게 됩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혹시 중요한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만약에 지금 제가 시간을 좀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지금 개인 상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